사람이 끓는 열기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50도도 넘는 온도 속에서 장비도 약물도 냉방도 모두 무력해진 그곳에서요. 도대체 뭘로 어떻게 사람을 살린다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당신은 믿을 수 있으시겠어요? 심지어 그걸 해낸 건 세계 최고 기술도 최첨단 과학도 아닌 오직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믿기 힘드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전 세계 의료계를 통째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치료란 기계가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땐 저도 비웃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눈을 뜨는 순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그 뜨거운 사막 한복판에서 가장 시린 손이 사람을 다시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손은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붙잡았던 걸까요? 지금 바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섭씨 56도에서 인간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저를 오랫동안 붙잡았던 숙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기술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정밀한 데이터, 정교한 프로토콜, 냉정한 판단. 그것만이 인간을 지키는 유일한 수단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철저하게 뼛속 깊이 틀렸다는 걸 그곳에서 그 끔찍했던 한여름의 아흐바즈에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 이름은 안젤로 마르티넬리입니다. 피렌체에서 태어나 기후의학을 전공했고 유럽 기후재난 대응 매뉴얼의 공동 집필자이자 다수의 국제회의에서 연설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의학과 공학, 인류의 생존을 위한 냉정한 판단력. 그것이 제 무기였고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제 앞에서 의학적 판단보다 감정을 앞세우는 이들을 보면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죠. 물론 그들에겐 그들만의 방식이 있다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저는 오직 정량화 가능한 것들에만 믿음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 아침 저는 아흐바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무더위가 아니라 증기로 얼굴을 내리치는 것 같은 열기가 피부에 와닿았고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도착 전까지 우리는 인공위성으로 수집된 열파 데이터를 분석했고 온도 변화에 따른 인간 생리 반응 시뮬레이션도 돌렸습니다. 모든 준비는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지휘 아래 유럽과 중동 각지에서 모인 의료진 80명이 함께했고 최첨단 냉각 장비와 이동형 의료 모듈도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환자를 하나도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병원이라고 불릴 수도 없는 천막 안에서 환자들은 하나둘씩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땀이 나지 않아 더 이상 열을 배출하지 못하는 상태, 고열로 의식이 흐려지는 아이들, 심장마비와 급성 쇼크로 쓰러지는 노인들. 우리는 의료 매뉴얼에 따라 처치했고 냉각기를 최대로 가동했으며 약물 투여량도 오차없이 조절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의 수는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 사망자 명단이 3자리 숫자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명, 15살 정도로 보이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도착했는데 도착 직후 아버지는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소년은 자신의 팔로 아버지의 머리를 받치며 울고 있었고 그 순간에도 열은 그의 피부를 태우고 있었죠. 저희는 소년을 냉각시켰습니다. 정해진 프로토콜에 따라. 그리고 안정적인 바이탈이 잡혔다고 생각했지만 몇 시간 뒤 소년의 의식은 떨어졌고 호흡이 불규칙해졌습니다. 이 방식이 왜 통하지 않는 거지? 저는 의료진에게 냉각 장비의 교체 여부, 약물 주입 속도, 심지어 소년의 유전 정보까지 다시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로서는 그게 최선의 대응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으로 지친 것이 아니라 이 방식으론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이 그들을 지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병원 뒤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더위 속에서도 살짝만 눈을 감으면 잠이 들 것 같은 몽롱함.
그때 한 대의 낡은 버스가 먼지를 일으키며 캠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작고 조용한 입장이었습니다. 의료계에서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팀, 메디코리아라는 NGO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소개하지 않았고 장비도 유럽팀에 비해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소형 쉘터, 휴대용 냉각기기, 현장에서 제작한 듯한 장비들. 장난감처럼 보이기도 했죠. 그들의 리더는 한국인 여성이었습니다. 간호사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름은 송지연. 저는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최전선의 의사도 아닌 사람이 그것도 이런 낡은 장비와 함께 오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 여성이 머물던 쉘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으로 이송된 환자들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환자의 손을 잡고 끝없이 말을 걸고 눈을 맞추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단순한 위로나 위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환자의 체온을 낮추는 것만큼 마음의 온도를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었죠. 저는 그걸 보며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건 의학이 아닌데 왜 효과가 있는 걸까? 하지만 제 질문은 곧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녀의 병동에서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년. 제게 데이터상으론 불가능이라던 그 소년이 바로 그녀의 쉘터에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울었습니다. 그토록 뜨거운 한낮, 그 쉘터 안에서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믿어왔던 의학의 기준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건 과학이 아니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계는 체온을 낮출 수 있지만요. 사람은 마음의 온도도 낮춰야 하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병원에서 더 이상 지휘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곁에 서서 그저 환자들의 손을 잡아보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환자의 손을 잡은 건, 눈을 바라본 것도, 이름을 불러준 것도. 저는 지금 그때의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처음으로 진짜 사람을 본 그 순간을. 저는 송지연이라는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녀가 보여준 결과를 믿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데이터로 봐도 납득할 수 없었고 그런 종류의 정서적 돌봄이 환자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 자체가 제 학문적 기준을 통째로 흔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치료가 아닙니다. 치료는 치료일 뿐이죠. 그날 오후 저는 WHO 현장 대응 책임자와의 화상회의에서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나온 보고서는 저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메디코리아 팀이 쉘터를 운영한 지 48시간 만에 그 병동의 생존율이 96%를 넘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면 저희 유럽연합의료단은 같은 시간 동안 생존율이 38%를 넘기지 못했죠. 의심과 당혹이 뒤섞인 상태로 저는 결국 그 쉘터를 직접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순히 호기심이라기보단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자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쉘터는 겉보기엔 낡고 소박했습니다. 시트는 흰색이 아니라 희미하게 변색되어 있었고 냉각기는 산업용 장비가 아닌 작은 이동형 기기였으며 환자들의 침상은 최소한의 구조물로만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곳엔 무거운 기운이 없었습니다. 다른 병동에서는 늘 매캐한 소독약 냄새와 함께 공포와 절망의 분위기가 가득했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지금 이 아이는 아직 고열 상태지만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심박이 안정되고 있어요. 지연은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의심 가득한 표정으로 손에 들고 있던 온도계를 바라봤습니다. 분명히 체온은 위험 수위였지만 땀이 나기 시작했고 아이의 얼굴엔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런 반응은 해열제나 주사로도 만들 수 없는 표정입니다. 제 경험상 그건 신뢰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동안 제가 의료 현장에서 결코 다루지 않았던 감정이었습니다. 왜 굳이 손을 잡는 거죠? 시간 낭비 아닙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정말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 손짓 하나에 왜 이리 많은 환자들이 반응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이곳의 열기는요, 몸만 덥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지쳐버리게 만들어요. 숨을 쉬는 것도, 대화를 나누는 것도, 눈을 뜨는 것도 고통이 되거든요. 이럴 때 누군가 옆에 있다는 걸 느끼는 것만으로도 다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대요. 지연의 말은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그 단순함이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다시는 환자를 한 명의 숫자로, 하나의 바이탈 수치로만 바라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돌아와 저희 캠프의 데이터를 다시 꺼내 분석했습니다. 동일한 조건, 동일한 온도, 동일한 약물, 동일한 냉각 방식. 그러나 차이가 나는 건 인간적 접촉이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공학적 해석이 불가능한 비정량적 변수라는 개념에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그동안 철저히 무시해왔던 요소였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WHO는 전 병동의 지연의 돌봄 방식을 도입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전통적인 시스템 아래선 거부 반응도 있었지만 메디코리아 팀이 함께 교육을 시작하자 분위기가 점점 바뀌었습니다. 저희 의료진들도 점차 환자에게 손을 내밀기 시작했고, 그 손이 환자의 심장을 안정시키고 있다는 걸 모두가 직접 경험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소년. 제 손에서 무력하게 의식을 잃었던 그 아이가 지연의 쉘터 안에서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 순간을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소년은 천천히 눈을 뜨고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천장을 바라보다가 지연의 얼굴을 보며 울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있다는 사실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단지 심장이 뛴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를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 그것이 그를 돌아오게 만든 것이라는 걸 저는 그날 처음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수많은 환자들이 쉘터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생명을 이어갔습니다. 유럽 의료진들 중 몇몇은 여전히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저처럼 지연의 방법을 직접 본 이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는 분명히 그 변화를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정교하더라도 인간의 존재를 구조로만 보아선 안 된다는 걸요. 고온 상태의 신체를 식히는 냉각 장비는 인간을 살릴 수 있지만 인간을 살고 싶게 만드는 건 다른 힘이라는 걸요. 그 힘이란 아마도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손길이 아닐까요? 지연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저보다 훨씬 오래전부터요. 그 순간 저의 의학은 무너졌고 동시에 다시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머릿속이 조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연의 쉘터에서 본 장면들, 환자의 미세한 반응, 그리고 제 방식에선 결코 볼 수 없었던 회복의 기미들. 이 모든 것이 제 내면에서 마치 고열처럼 불안을 만들고 있었죠. 그 불안은 단지 한 여성이 이룬 성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제가 지금껏 믿어왔던 모든 원칙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자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과거의 저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의 그 마음. 피렌체 의과대학의 낡은 강의실에서 수많은 책을 파고들며 밤을 새우던 시절. 누군가를 살리고 싶다는 순수한 바람으로 시작했던 그 길은 언제부터인가 효율, 정확성, 기계화된 시스템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저 병의 진단 코드를 입력하고 치료 프로토콜을 불러오고 데이터로 예측하는 것에 익숙해졌던 제가 눈을 마주치고 이름을 부르고 손을 잡는 것의 의미를 모른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과거의 저는 분명 그런 작은 행동들이 환자에게 주는 심리적 안정감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비전문적이라며 내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연에게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저에게 당신의 시스템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그녀는 의사가 아닌 간호사 출신이었고 저는 유럽의 최고 의학기관에서 연구한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런 배경 따위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지연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와 함께 환자를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도 그녀는 늘 환자에게 다정한 말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여기엔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을 들은 환자들의 표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불안으로 가득했던 얼굴이 그 짧은 문장 하나로 편안해졌습니다. 그들은 목소리에 반응했고, 손끝에 반응했고, 어깨 위에 놓인 손에 반응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연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의료 데이터를 넘어 감정의 흐름과 그로 인한 생리학적 변화까지. 어느 순간부터 제 노트엔 심박수, 체온 외에 이런 문장이 함께 적히기 시작했습니다. 환자 A, 이름을 3번 부르자 눈을 깜빡이기 시작함. 환자 B 손을 잡고 10초 뒤 심박수 12bpm 안정화. 환자 C, 겁먹은 표정이 사라지고 처음으로 고맙다 말함. 이것이야말로 제가 놓쳤던 것들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삶을 위한 인간성. 그 무렵 유럽 의료단 일부는 여전히 지연의 방식에 회의적이었습니다. 한 프랑스 출신 외과의는 제게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감정 노름일 뿐이야. 이건 전쟁이야. 감정으론 구조하지 못해. 하지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환자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돌보는 겁니다. 그 차이를 몰랐던 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연과 함께한 그 병동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일종의 해방이었습니다. 더 이상 정량화할 수 없는 요소들을 부정하지 않아도 되었고, 인간다움이란 단어를 논문 밖에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의 변화는 저희 팀에게도 서서히 전파되었습니다. 일부 의료진은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환자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 행동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내밀었고 말 한마디 더 했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러자 수치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건 하나의 개인의 신념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이 증명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무너지고 다시 서는 동안 환자들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은 인간을 구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건 다른 인간입니다. 메디코리아 병동의 새벽은 조용했습니다. 시끄러운 기계음도 알람도 거친 대화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들리는 건 환자의 얕은 숨소리, 천천히 깨어나는 몸짓,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들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조금 시원하죠? 조금만 참아봐요. 곧 냉각시켜드릴게요. 제가 옆에 있어요. 그 말들은 마치 이 병동만의 언어처럼 느껴졌습니다. 기술이나 장비보다 먼저 마음을 움직이는 그 단어들로 가득한 공간. 그 안에서 저는 매일 조금씩 무기력한 구경꾼에서 다시 배우는 의사로 변해갔습니다. 지연은 누구보다도 치열했습니다. 다정한 말투와 따뜻한 미소 속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고집이 있었죠. 예를 들어 환자가 아무 반응이 없을 때 대부분은 이해 불가 반응이라며 임상 메모에 기록하고 넘어가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도 반응할 수 있어요. 들어보세요. 호흡이 리듬을 타기 시작했어요. 그 말이 처음엔 의미 없게 들렸지만 그날 저녁 그 아이는 눈을 떴습니다. 17세였고 하루 전까지만 해도 체온이 42도를 넘긴 상태였습니다.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 몇 번이나 진단 데이터를 재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생리학적으로 기적이라는 표현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그걸 기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말했죠. 그 아이가 다시 살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누군가 자기를 믿어준다고 느꼈을 때 그 마음이 돌아오게 만든 거예요. 저는 그 말을 그날 밤 내내 곱씹었습니다. 저 같은 이성 중심의 의학자는 생명을 유지하는 물리적 조건만을 계산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연은 그 반대였습니다. 생명을 붙잡는 감정의 끈을 더 먼저 생각했고, 때로는 그것이 약물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후, WHO에서는 전체 병동의 운영 모델을 재정비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지연의 방식이 인간 중심 모델로 명명되어 공식화되었고, 저는 그 파일럿 실행 총괄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아이러니했죠.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그 방식을 무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방식을 전파하기 위해 직접 매뉴얼을 쓰고 교육 프로토콜을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메디코리아 팀과 유럽 팀의 협업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특히 일부 유럽 의료진은 정서 개입을 비의학적 요소로 간주하고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 기반의 전문가들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의학입니까? 그날 회의에서 한 독일 의사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들려있던 데이터 시트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건 감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과의 이야기입니다. 메디코리아 병동에서 지난 72시간 동안 생존한 환자의 수는 우리 전체 캠프 병동 생존자 수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쓴 방법은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말하기, 기다리기, 그리고 믿어주기. 회의실은 조용해졌고 그날 이후 반대 의견은 줄어들었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환자들의 반응은 점점 더 명확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저는 제일 처음 의식을 되찾은 아민 소년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자신의 발로 걸을 수 있었고 쉘터 앞에 나와 다른 환자에게 물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된 건지 기억나요? 소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러줬어요. 그리고 제가 살아있다고 말해줬어요. 그 짧은 한마디에 저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머릿속에선 그동안 무심하게 지나쳤던 수많은 환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시트를 덮고 이름 없이 통계로만 존재했던 그들. 제가 잃은 사람들. 아니, 제가 외면했던 생명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의학은 단지 병을 고치는 기술이 아니라 이름을 불러주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메디코리아 팀의 방식은 참고 사례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 한가운데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생명은 기술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또 다른 인간의 손을 통해 살아가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깨닫게 한 이곳, 이 사람들, 이 손길이야말로 제가 다시 의사로 돌아가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 말을 처음 꺼낸 건 WHO의 의료 통계 담당자였습니다. 다급하게 프린트해온 자료에는 메디코리아 쉘터의 생존율 변화 곡선이 굵은 붉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그 곡선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궤적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첫날 42%, 둘째 날 61%, 셋째 날 78%, 그리고 넷째 날 95%. 반면 저희 유럽팀 병동은 평균 38%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냉각 장비, 약물, 구조 인력 등 인프라와 기술 면에서는 압도적인 차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상황은 더 이상 선의의 경쟁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이 현장을 취재하기 시작했고
무명의 한국 NGO가 세계 의료 시스템에 던진 도전이라는 기사 제목이 외신을 장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대로라면 제가 지금껏 쌓아온 모든 경력과 신념이 실패의 기록으로 낙인 찍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게 아니라 메디코리아 방식이 진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제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연과 저는 같이 식사를 하며 조용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선 의료진들이 새로 배포된 정서적 접종 매뉴얼을 읽으며 웅성이고 있었죠. 저는 그 조용한 소란 속에서 물었습니다. 정말 믿으세요? 말 한마디, 손길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요? 지연은 밥을 한 숟갈 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당연한 걸 왜 묻느냐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하는 말, 행동, 시선, 그 모든 게 환자에겐 존재 확인이에요. 특히 이곳처럼 아무도 자기 존재를 알아주지 않는 전장에서 그건 생명 유지와 다를 바 없어요. 그 말은 저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존재의 확인.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환자의 호흡, 맥박, 체온 같은 수치로 생존을 판단했죠. 하지만 지연의 말처럼 환자 자신이 살아있어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 수치들은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현장엔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전력망 마비로 냉각 시스템 대부분이 정지했고 환자 이송도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ICU에 있던 아민 소녀는 다시 고열 상태로 빠졌습니다. 그의 몸은 회복 중이었지만 여전히 약했고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쇼크 상태로 돌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모든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와중에도 지연은 한 번도 아민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손등에 닿은 열기는 마치 불처럼 뜨거웠고 저는 차마 오래 붙잡고 있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 상태론 버티기 어렵습니다. 약물 주입량을 2배로 늘려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심장이 먼저 멈춰요. 이 아이는 지금 심리적으로 안정돼야 체온이 떨어져요. 그녀는 단순히 위로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치료로서 감정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단지 마음을 다독이는 행위가 아니라 실제 생리 반응을 조절하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민 옆에서 3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는 의식은 없었지만 지연의 목소리에 반응하듯 미세하게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저는 수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연결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그 물음은 매우 낯설고 동시에 잊을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제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인지 고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시스템의 일부로 움직여왔고 기계처럼 효율을 따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아민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진 지식이나 경력, 권위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그의 회복에 함께하고 싶다는 순수한 감정이었습니다. 이틀 후, 아민은 다시 눈을 떴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그를 안아주었고 저는 멀찍이 서 있다가 겨우 한 발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서 돌아왔구나. 기다리고 있었어. 그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 어떤 감정이 스쳤는지는 지금도 명확히 설명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저는 그 순간만큼은 의사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은 확실합니다. 그날 이후 메디코리아 방식은 WHO가 운영하는 캠프 전체 시스템에 정식 도입되었습니다. 정서 기반 회복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전환되었고 각국에서 파견된 의료진들은 지연과 저의 공동 워크숍을 통해 새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녀를 동료라 부릅니다. 그리고 아민에게 제가 예전엔 절대 하지 않았던 약속을 했습니다. 이 사막이 끝나면 너를 내 나라로 초대할게. 그리고 그곳에서
너도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아미는 미소 지었습니다. 말없이 아주 작게. 그 미소 하나가 제가 살아온 전생애를 다시 쓰기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민이 눈을 떴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병동 전체로 퍼졌습니다. 구조활동에 참여했던 자원봉사자부터 WHO 관찰단까지 마치 누군가 살아 돌아오는 것을 처음 보는 사람들처럼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유럽 의료진 중에는 아민의 상태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진단했던 이들이 많았기에 이 회복은 단순한 사례를 넘어 하나의 현장 패러다임 충돌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메디코리아 병동 앞에는 작은 인파가 몰렸고 언론의 취재 열기는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사진 기자들이 쉘터벽 너머로 렌즈를 들이밀기도 했고 감정이 치료가 된다는 믿음을 소재로 한 해외 다큐멘터리 팀이 캠프에 잠입했다가 제재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외부적 관심보다 더 큰 파동은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교육, 우리가 받은 의료 윤리, 그게 다 무슨 의미였던 걸까요? 밤늦게 열린 간담회에서 한 영국 출신 내과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말끝마다 자신에 대한 분노와 혼란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환자에게 손을 잡아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거리를 두는 것이 전문성이라 배웠어요. 하지만 지금 그게 얼마나 잔인한 착각이었는지를 아민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은 조용해졌고 오랜 침묵 끝에 몇몇 의료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공동실패의식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이건 단지 한 개인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무 오래 시스템을 신뢰해왔고 그 시스템이 만들어낸 거리감 속에서 사람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연은 말없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를 꾸짖지도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감정을 받아주었습니다. 그 밤 저는 그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언젠가 이걸 깨닫게 될 거라고.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제 방식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기를 바랐을 뿐이에요. 그게 꼭 옳다거나 모두를 바꿀 수 있다고 믿진 않았어요. 하지만 한 사람에게라도 통한다면 그건 가치 있는 일이니까요. 그 대답은 저에게 매우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늘 대체 가능한 결과를 추구해왔고 개인보다 시스템을 우선시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한 명의 환자, 한 번의 손길, 한 줄의 목소리를 위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WHO는 메디코리아의 접근 방식을 정식 의료 매뉴얼의 부속서로 편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그건 더 이상 대안적인 방식이 아니라 세계 재난 의료 시스템의 새로운 기준이 되려는 첫걸음이었죠. 이 과정에서 저는 새로운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일 유럽 의료 매뉴얼을 공동 저술했던 제가 이번엔 전혀 다른 방식의 글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책의 제목은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부제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기계가 시키지 못한 온도, 마음이 끌어안다. 지연은 저와 함께 그 책의 초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렵게 입을 떼는 스타일이었고 자신이 겪은 일도 드러내기보다 감추는 쪽이었기에 내용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경험 하나하나가 그 어떤 의학 논문보다 더 강력한 설득력이 있다는 걸요. 지연 씨, 당신은 처음부터 사람을 구하는 데 필요한 건 과학이 아니라 함께 있음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군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과학도 중요해요. 하지만 사람을 만나는 일이 먼저예요. 저는 그 순서를 바꾸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말은 제 전생애를 정면으로 관통했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피렌체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는 것은 연구소, 병원, 강의실이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었습니다. 저는 지연의 방식을 제 고향의 의료 체계에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그 준비를 위해 이미 몇몇 동료 의사들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아미는 더 이상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쉘터 안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자신보다 어린 아이에게 물을 건네거나 심호흡을 가르쳐주며 웃음을 띠곤 했습니다. 그 모습은 지연에게도 저에게도 큰 의미였습니다. 저 아이는 살아남은 게 아니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연의 그 말은 지금껏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가장 단순한 진실이었습니다. 살리는 것과 살아가게 하는 것은 다릅니다. 메디코리아는 바로 그 후자를 실현한 것이었고 저는 그 의미를 이제야 똑바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아민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일이 끝나면 너를 내 나라로 데려갈게. 그리고 너는 언젠가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받은 손길처럼 말이야. 아미는 이번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그걸 믿어요. 지금은 그걸 믿고 싶어요.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이 지옥 같은 폭염 속에서 다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민의 회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한 의료적 회복을 넘어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 방법이 가능하다는 강력한 증거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아이 하나가 눈을 떴을 뿐인데 의료 캠프 전체의 공기가 바뀌었고 수십 개국에서 온 전문가들의 말투와 행동까지 달라졌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의료진의 속도였습니다. 예전엔 환자를 진료하는 속도가 빠를수록 좋다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차트 체크, 약물 투입, 냉각, 다음 환자. 이 일련의 작업은 루틴처럼 반복됐고 인간적인 교류는 비효율적 행위로 간주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료진은 환자의 손을 잡기 위해 멈췄습니다. 이름을 부르기 위해 고개를 들었고 가끔은 미소 짓기 위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짧은 멈춤 하나가 의료의 본질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단지 감정의 움직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환자의 회복률, 재입원율, 수면 상태, 자가 회복 반응 등 수치로도 명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WHO 본부에서도 본격적으로 정서 중심 의료 프로토콜 도입 여부를 두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고 저는 그 조정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수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정서적 안정이 생리학적 회복에 미치는 영향은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인가요? 의료 행위에 감정 개입이 많아질 경우 의료진의 정서 소진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죠? 이 모델이 보편화될 경우 기존의 의료 교육은 어떻게 재편되어야 합니까? 저는 그 질문 하나하나에 대답할 때마다 지연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메커니즘이 아니라 눈앞의 사람을 보고 판단했습니다. 정서 소진 예방보다 한 생명의 생존 가능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의료 교육을 고민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어떻게 사람을 안아줄 수 있을까를 실천했습니다. 그 단순한 진실이 모든 질문의 답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너무 멀리 돌아왔습니다. 의료는 원래 사람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회의실에 앉아있던 이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고개를 숙였고 일부는 손을 조용히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저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사람을 시스템 뒤에 숨겨두지 않겠다. 아미는 점점 더 회복되었고 어느 날 조용히 쉘터 한쪽에서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그의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엔 커다란 손이 하나, 아이의 손을 꼭 쥐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선으로만 이루어진 그림이었지만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녹아 있었습니다. 이건 누구 손이니?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아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연필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그 손은 지연일 수도 있었고 제 손일 수도 있었으며 혹은 이곳에서 그를 붙잡아준 수많은 사람들의 손이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손이 잡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지를 쓰며 처음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감정은 비과학이 아니다. 감정은 데이터를 이끄는 힘이다. 그리고 그 밑에 작게 한 줄 더 덧붙였습니다. 치유는 기술이 아니라 용기의 연속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 사람의 손을 잡는 용기다. 이제 저는 피렌체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연과 함께 정리한 기후재난 돌봄 매뉴얼 초안도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고 몇몇 유럽 병원이 이 모델을 파일럿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지 한 시스템의 개선이 아닙니다. 이는 사람이 사람을 다시 바라보는 방식을 되찾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시작점은 고열로 비틀거리는 사막 한복판에서 지연이라는 한 여성이 조용히 내민 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캠프의 여명은 언제나 불확실했습니다. 해가 뜨면 기온은 다시 50도를 넘나들었고 바람은 뜨겁게 피부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아침은 조금 달랐습니다. 뜨거움은 여전했지만 그 열기 속에 이상하게도 어딘가 안정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미는 처음으로 환자가 아닌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었습니다. 고작 19의 소년이었고 여전히 체력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는 스스로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누군가 제 손을 잡아줬으니까요. 이제는 제가 누군가의 손을 잡아줘야 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제 가슴 안쪽에서 아주 묵직한 무언가가 울리는 걸 느꼈습니다. 제 기억 속의 아미는 입도 열지 못하고 혼수 상태로 누워있던 작은 생명이었는데 지금 그의 눈동자에는 책임감과 희망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아이 병동에서 아이들의 체온을 재고 냉각 패드를 교체하고 틈틈이 그림을 그려 아이들에게 보여주며 웃음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더 이상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이유를 실천하고 있다는 듯 했습니다. 그를 보는 지연의 얼굴엔 긴장감보다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처럼 웃기도 했고 의사보다 더 정확하게 환자의 상태를 살피기도 했습니다. 제가 처음 그녀를 만났던 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장비와 소박한 태도로 등장했던 그녀는 이제 국제의료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름 중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같았습니다. 변하지 않은 태도, 시선을 낮추고 눈을 마주치고 누구든 이름을 부르고 손을 잡는 사람. 그 꾸준함이야말로 이 모든 것을 바꾼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지연 씨는 왜 이 길을 시작하게 됐나요? 처음부터 간호사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동생이 병원에서 혼자 죽었어요. 부모님이 일하러 나가 계셨고 간호사 한 명 없이 병상에 남겨진 채로요. 저는 그날 이후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병이 죽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홀로 있음이 생명을 꺼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가 환자의 곁을 지키는 이유, 손을 잡는 이유, 이름을 부르는 이유. 모든 게 이제야 선명하게 이해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어 말했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요. 손을 잡는 일, 눈을 마주치는 일, 말동무가 되는 일. 그게 제 방식이에요. 하지만 그게 효과가 있다면 전혀 부끄럽지 않죠. 그 순간 저는 또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지연은 의사가 아니기에 그 역할을 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사였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미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이질적인 위치가 둘 사이의 차이를 만들었고 지금은 그 차이가 하나의 강력한 연대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WHO는 마침내 메디코리아 방식의 효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정서 기반 대응 시스템을 K-케어 프로토콜이라는 이름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코리어 마이너스 베이스트 컴패션 언드 리스판스 투 이머전시의 약자였으며 단순한 위로의 개념을 넘어서
과학적 효과가 입증된 정서적 개입 방식을 포함한 새로운 재난 대응 체계였습니다. 저는 그 시스템의 유럽 내 도입을 주도하게 되었고, 피렌체에 있는 병원 2곳이 가장 먼저 시범 적용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미는 그 시스템의 첫 외부 연수자로 이탈리아에 초청되었죠. 출국 전날 밤, 우리는 셋이 작은 야외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은 어둡고 공기는 아직 후끈했지만 그 공간엔 이상하게 시원한 바람 같은 것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미는 지연에게 작은 수첩을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짧은 문장들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쓰인 문장들. 그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고 그 언어로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중 한 문장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지연은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전 우주의 고유한 축복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지 한 지역의 위기를 넘어 의료가 다시 사람의 이야기로 돌아가는 전환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연과 아민, 그리고 저. 우리는 각자의 상처와 한계를 품은 채 만나 서로를 바꿨고, 이제는 더 많은 사람을 바꾸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도시의 중심에서 가장 시린 손길이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감정이요? 그게 과학보다 앞선다고 생각하세요? 그 물음은 날카로운 질문이라기보다는 차가운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WHO 본부에서 급파된 긴급 감염관리국장 에바 하일리히 박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죠. 그녀는 철저한 수치 기반 의학을 추구하는 대표적 인물이었고 메디코리아의 방식에 대해 단 한 번도 긍정적인 코멘트를 남긴 적이 없었습니다. 환자의 손을 잡고 말을 걸고 노래를 틀고 종이를 접는 것. 이게 우리가 국제의료지침서에 실어야 할 치료법입니까? 그녀의 발언에 현장은 일순 조용해졌습니다. 그 자리에 저와 지연도 있었고 몇몇 고위 의료진들은 뻣뻣이 몸을 세운 채 침묵으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먼저 나서고 싶지 않아 보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메디코리아의 대표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지연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에바 박사님, 저희는 과학을 부정한 적 없습니다. 냉각 장비도 쓰고 있고 약물도 정확하게 사용합니다. 단지 그 위에 사람이 있다는 걸 잊지 않으려는 것뿐이에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마치 한 줄짜리 진심이 몇 천 줄짜리 논문보다 설득력 있게 느껴질 만큼. 그러나 에바 박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의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조가 아닌 위로입니다. 위로는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감정입니다.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제게 발언을 넘겨주었습니다. 박사님, 저는 이곳에서 60일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질문이 있습니다. 왜 어떤 환자는 살아남고 어떤 환자는 그렇지 못했을까요? 같은 약물, 같은 환경, 같은 장비였는데도 말입니다. 회의장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마음이라고 부르기엔 아직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것이 치료의 마지막 경계라는 걸 믿게 됐습니다. 그 경계에 도달한 사람은 더 이상 체온이 아니라 누군가의 눈동자에 반응합니다. 말을 마친 후 저는 자리로 돌아왔고 회의는 겉으론 마무리됐지만 분위기는 명확히 달라졌습니다. 메디코리아 방식은 칭찬보다는 관심의 대상으로 전환되었고 몇몇은 여전히 의구심을 품었지만 더는 무시할 수 없는 결과들이 병동 곳곳에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과 저는 병동을 둘러보며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많이 놀라셨죠?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요. 익숙해요. 늘 그래왔거든요. 저희 방식은 항상 정통이 아닌 것으로 취급받았어요. 익숙하지만 여전히 아프긴 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은 무겁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한국식 돌봄이 갖는 이중의 의미. 인간적인 방식이지만
제도 바깥에 있는 방식. 효과는 입증되지만 표준이 될 수 없다는 불합리한 시선. 그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녀의 어깨를 눌러왔는지 그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한 프랑스 간호사가 메디코리아 쉘터에서 교육을 받은 후 돌아가 병동에서 환자의 손을 잡았다가 보호자에게 항의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례하게 감정 개입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사건은 곧 내부 갈등으로 확산되었고 일부 의료진은 다시 원래의 거리두기 방식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날 저녁 의료진 회의에서 분위기는 다시 냉각되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연의 방식이 정말 보편적일 수 있는가? 감정은 의료라는 무대에서 항상 환영받을 수 있는가? 그때 아민이 회의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른들끼리 회의 중인 줄 알지만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가 보여준 건 환자 12명의 자필 편지였습니다. 그들은 메디코리아 병동에서 회복한 후 퇴원 직전 짧은 감사 인사를 남긴 환자들이었습니다. 제 이름을 처음 불러준 사람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저를 잡아준 손이 제 심장보다 더 뜨거웠어요. 죽지 않도록 도와주신 게 아니라 다시 살아가고 싶게 해주셨어요.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다시 질문을 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안젤로, 당신이 해왔던 건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나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인생의 많은 시간들이 거대한 착각 위에 있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을 구조하는 것과 사람이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에바 박사와의 충돌 이후 저는 긴 시간 회의실 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아민이 건넨 편지가 들려 있었고 수십 번 넘겨 읽은 그 문장들이 자꾸만 마음속을 헤집고 있었습니다. 죽지 않도록 도와주신 게 아니라 다시 살아가고 싶게 해주셨어요. 그 문장 하나가 제 모든 연구, 논문, 강연, 매뉴얼을 뿌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치유란 시스템이다라고 외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수치가 곧 생존이라 믿었고 감정은 의학의 바깥에 있는 변수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앞에서 그 변수로 불렸던 감정이 하나의 핵심 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갈등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깊은 고민 끝에 캠프 내 모든 병동장들을 대상으로 비공식 세미나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한 데이터 보고가 아니라 환자 한 명 한 명의 사례를 바탕으로 돌봄 기반 치료가 실제로 생리학적 회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세미나는 평소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대부분은 회의적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진지했습니다. 제가 전한 첫 슬라이드는 다름 아닌 아민의 뇌파 그래프였습니다. 혼수 상태에서 회복에 이르기까지 지연과의 접촉 순간마다 미세한 반응이 일어난 데이터. 이어지는 사례들. 이름을 불렀을 때 심박이 안정된 노인, 손을 잡았을 때 혈압이 떨어진 여성, 이야기를 나눈 후 식사를 시작한 아이. 세미나가 끝날 무렵 저는 조용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살아남았을 때 왜 다시 살고 싶어졌는지를 질문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질문에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모두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캠프 외곽에서 탈진한 소녀가 실려왔고 그녀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가득 찬 눈동자, 얼룩진 피부, 그리고 식은 땀. 메디코리아 병동에 이송된 그녀는 그날 밤 내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조용히 소녀 옆에 앉아 작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종이에 적힌 글은 간단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지연은 편지를 소녀의 손에 쥐어주고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몇 시간 후 소녀는 간호사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그 소식은 순식간에 캠프를 돌았고 더 이상 그 누구도 메디코리아의 방식에 대해 위로에 불과하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에겐 그보다 더 깊은 깨달음이 필요했습니다. 그 밤, 저는 지연과 단둘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연 씨, 저는 아직도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당신의 방식이 전 세계 의료계에 적용될 수 있을지, 모든 문화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조용히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녀의 말에 저는 놀라 눈을 들었습니다. 저는요, 이 방식이 전 세계에 적용될 수 있을지보다 지금 제 앞에 있는 한 사람에게 이 방식이 도움이 되는지가 더 중요해요. 그 말은 저의 머리를 쳤습니다. 효율로 환자를 판단해온 제가 단 한 사람의 삶을 정말로 바라본 적이 있었던가. 대다수의 생명을 위해 일부를 포기할 수 있다는 냉철한 계산, 과학자로서 익숙했던 태도. 그러나 그 태도는 의사로서의 책임을 희생시켜온 것은 아니었을까. 그날 이후 저는 피렌체의 대학병원 본부에 장문의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 감정의 흐름, 손끝에서 시작된 회복의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디코리아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인간 중심형 회복 시스템의 병원 내 시범 도입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며칠 뒤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치료, 그것이 진짜 의학이다. 실험은 언제든 환영한다. 그 한 문장을 보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아왔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감정이었습니다. 제가 만들어온 길이 무너졌고 그 위에 새로운 길이 놓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저는 다시 의사가 되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안정적인 변화라는 건 단지 마음의 감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캠프 내부에서 분위기는 분명 변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일부 고위직과 국제의료기구 간부들 사이에선 감정 기반 모델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스템의 표준화를 중시하는 서구 의료계의 관점에서 문화적 돌봄은 지역적 특수성으로 여겨졌고 메디코리아가 만든 결과조차도 단발성 혹은 현장 특수성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지금은 전시 상황입니다. 위로와 공감은 사치일 수 있습니다. 정서적 개입은 지역 문화에 따라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죠. 그들은 그렇게 말하며 체계화되지 않은 인간적인 접근을 글로벌 시스템으로 수용하는 것에 분명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WHO 의료지침 개정위원회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메디코리아 방식의 전면 도입 여부는 현장 실험을 통해 판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실험은 아흐바즈 인근의 또 다른 캠프에서 진행되기로 결정되었고, 저는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이자 감시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메디코리아 팀의 전원은 해당 캠프에 투입되지만 정서 기반 치료와 표준 의료 대응을 병렬적으로 실행해야 하며 두 팀 간의 생존율, 회복률, 재입원율 등을 정량 비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이 실험은 메디코리아 방식이 의료계의 보편적 기준이 될 수 있는지를 가리는 시험대였습니다. 지연은 이 소식을 듣고 말없이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단 한 줄만 적었습니다. 다시 사람을 믿는 일부터 시작하면 되니까요. 그녀는 도전이나 분노가 아니라 확신에 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저와는 달랐습니다. 저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고 시스템 안에서 수치로 설명되는 것만이 진실이라 여겨야 했던 과거가 아직 제 등을 잡고 있었으니까요. 현장 실험이 시작되고 며칠 뒤 양쪽 병동의 분위기는 극명히 달라졌습니다. 기계음이 가득한 병동, 정형화된 명령어와 반복되는 절차, 효율적인 약물 투여와 빠른 이동. 그것이 표준팀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메디코리아 병동에선 이름을 부르고 손을 잡고 천천히 안정을 유도한 뒤에야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의료진조차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가,
이건 응급 상황인데 감정을 앞세워도 되는가라는 지적이 이어졌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통계는 명확한 선을 그었습니다. 회복 후 자가 보행 가능 시간에서 메디코리아 팀은 평균 11시간을 단축했고 환자 불안 반응 지수는 42% 감소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치료 거부율은 1.8%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재난 상황에서 믿기 어려운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루는 두 병동 모두의 전력 공급이 끊기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냉각 장비는 중단되었고 약물 냉장고도 일시적으로 작동을 멈췄습니다. 그 와중에 메디코리아 병동에서는 환자 14명 중 12명이 자발적 체위 조절과 심리적 안정만으로 체온을 안정 범위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반면 표준 병동에서는 의료진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환자들 사이에 혼란과 공포가 퍼졌습니다. 그 사건은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눈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실험 보고서를 WHO 본부에 제출하며 처음으로 이 문장을 썼습니다. 정서 기반 시스템은 긴급 상황 속에서도 인간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설계된 구조이며 이는 단지 위로가 아닌 전략입니다. 며칠 후 WHO 의료기준위원회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메디코리아 방식을 상호작용 기반 치료 표준으로 명명하고 향후 국제 재난 현장에서의 공식 도입을 권고하는 권고문을 발송한 것입니다. 그 발표가 있던 날 지연은 조용히 저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일이 선택이 아니라 기준이 됐네요.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무게는 전 세계 수억 명의 생명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지연과 함께 첫 매뉴얼의 머리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믿는 건 의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가장 뜨거운 곳에서 가장 시린 손으로 증명됐습니다. 그 말이 거짓이 아님을 저는 이 사막 한복판에서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피렌체의 하늘은 여전히 유려했고 석양은 도시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비친 풍경은 그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몇 개월 전 이 도시를 떠날 때만 해도 저는 스스로를 가장 논리적이고 정교한 과학자라고 믿었지만 지금은 그 신념 위에 사람의 체온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언어가 덧입혀진 상태였습니다. 병원 복귀 첫날 제 책상 위엔 의료진들이 남겨둔 여러 보고서와 변경 요청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책상 구석에 조심스럽게 놓인 한 봉투였습니다. 겉면엔 손글씨로 짧게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지금도 손을 잡고 계신가요? 보낸 이는 지연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아민이 그린 그림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에서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살아가게 해줘서 더 고맙습니다. 그 말을 보는 순간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완전히 배웠다는 사실을. 그 이후 저는 피렌체 의료대학 산하병원의 정서 기반 회복병동을 제안했고 병원 측도 빠르게 수용했습니다. 시범 병동이 마련됐고 환자 맞춤형 상담 시스템, 이름 호명 매뉴얼, 손 접촉 시간 기록지, 표정 반응 체크리스트 등 메디코리아 모델을 기반으로 한 전례 없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처음엔 우려도 많았습니다. 과학이 감정에 휘둘린다. 의료진의 소진이 가중된다는 말도 나왔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수많은 변화들이 실제 데이터로 나타났습니다. 퇴원 후 재입원율 18% 감소, 노인 환자 식욕 회복률 42% 증가,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 만족도 92%. 병원 측은 곧 이 시스템을 전 병동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고 이탈리아 의료계는 피렌체 모델이라 이름 붙여 새로운 기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지연과 아민을 다시 이곳으로 초대했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수수한 옷차림에 낡은 노트북 하나만 들고 병원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전 세계를 뒤흔든 의료혁신가라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했지만 그녀의 첫 강연은 단 10분 만에 수백 명의 청중을 몰입시켰습니다. 모든 치료는 결국 누군가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손을 잡는 일을 너무 오래 잊고 살아왔어요. 그녀의 말은 단순했고 그래서 더 강렬했습니다. 많은 의료진들이 눈시울을 붉혔고 학생들은 서로 손을 마주 잡으며 그 감정을 확인했습니다. 아미는 그보다 조용한 방식으로 피렌체에 녹아들었습니다. 그는 지금 병원 내 청소년 환자 프로그램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같은 또래 아이들과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고 가끔씩은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는 일을 합니다. 하루는 그가 돌보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백혈병 투병 중이던 아이였는데 매일같이 치료를 거부하던 그 아이가 아민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형 손은 따뜻하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아민이 단순히 살아남은 소년이 아니라 생명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완전히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식 의료는 단순한 방법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 그리고 그 태도는 언어를 넘고 국경을 넘어 결국 누구에게나 닿을 수 있다는 것. 지연은 곧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재난 지역에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번엔 동남아시아 쪽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헤어지기 전 저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지연 씨, 정말 지치지 않으세요? 그녀는 잠시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쳐요. 당연히요. 하지만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걸 알게 된 순간부터 전 그만두지 못하게 됐어요. 그 말은 평생 제 안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일상으로 돌아왔고 매일같이 수많은 환자를 만납니다. 달라진 건 하나뿐입니다. 저는 이제 어떤 환자든 가장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리고 그 이름을 소리내어 부릅니다. 아주 천천히 정성스럽게.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환자를 숫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저에게 한 사람이고 삶이며 이야기입니다. 기술은 생명을 살립니다. 그러나 마음은 사람을 다시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걸 누구보다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